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임진왜란입니다. 드디어 임진왜란인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저도 이제 너무 알려진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뭐 길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측에서는 역시 순신이 형이죠. 그래서 무조건 순신이 형이고 그다음에 일본 측을 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우리 측도 순신이 형이 맞을까 아니면 거북선이 맞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순신이 형이죠. 순신이 형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역시 일본은 특정 장수나 특정 인물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이 전쟁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조총 부대를 한번 상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진왜란 근데 임진왜란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지나가는 얘기들이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순신형을 이순신 장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그 호칭이 장군이라는 호칭이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순신은 해군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해군 지휘관은 장군이라고 안 하고 제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장군이라기보다는 제독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있죠. 그리고 지금 저 보시는 게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에요. 광화문에 있는 동상인데 저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동상이죠. 제일 많은 분들이 보시는 동상일 텐데 최근 들어서는 저게 뭐 이것도 한 4, 5년 된 얘기긴 한데 저 복장이 당나라 장군의 복장이다.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아니고 요거여야 된다. 요거는 지금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동상이에요. 동상이고 그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좀 이런저런 뭐 당나라 복장이다, 복장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 비판을 이제 수용해서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새롭게 나온 요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동상이죠. 그 가운데 한자 써 있는 건 충무공 이순신상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그 아래 뭐 거북선이랑 이런저런 총통들이 있죠. 어쨌든 이게 사실 해군 제독은 특히나 조선 해군 제독은 근거리 전투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아마 되게 장군이다, 군대를 지휘한다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에 손에 칼을 쥐어준 것 같아요. 그 광화문에 있는 동상은. 근데 이 사람이 해군 지휘관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칼보다는 활이 조금 더 어울리긴 하죠. 그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건 칼은 아니고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아무튼 그렇고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를 배우기에 앞서서 임진왜란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게 먼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조선이 건국된 게 연도를 외우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1392년이죠. 근데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가 텀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동안 임진왜란 배우기 전까지 조선 이성계가 정도전이랑 조선 세우고 나서 임진왜란 터질 때까지 이렇다 할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200년이 흘렀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이제 북방의 여진족 애들 뭐 조금 이렇게 밥 달라고 내려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 애들 그지같이 이렇게 막 뭐 해변가에서 막 지랄하고 막 그런 건 있었지. 근데 그런 것들은 대규모의 전쟁은 아니고 아이 귀찮은 새끼들 막 이런 느낌이죠. 소규모 전투인데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임진왜란 전까지 국가 대 국가의 대규모 정규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실제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 제도사 할 때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군역에 있어서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데 군대 가는 방법이 직접 자기가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돈 내고 그냥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전쟁이 없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군대라는 기관은 뭔가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이 실제로 없는 지가 오래되면 국민들도 정부도 이제 군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도 조금 이제 뭐랄까 심정적으로 아이 뭐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정부에서조차 사람들이 실제로 군대에 와서 훈련을 받기보다는 그냥 돈 내고 가기를 바래요. 왜냐면 재정이 부족하거든. 전쟁은 왠지 별로 안 날 것 같고 안 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재정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실제로 와서 훈련을 받기보다는 그냥 돈 내고 가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막 병력이 막 10만 명, 15만 명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집합하면 싸울 수 있는 병력은 되게 뭐 5만은커녕 3만, 4만도 안 되는 그런 형태였었죠.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치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군역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훈구와 사림의 경쟁에서 사림이 이기고 나서 사림들끼리도 동인, 서인 이렇게 분열됐었죠.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상황을 보시면 일본은 음, 일본은 원래는 춘추전국 시대처럼 우리 옛날에 중국사 기억나시죠? 중국사 왜그 주나라 봉건제 깨지면서 춘추전국 시대라 그래서 막 나라가 수십 개로 쪼개져서 막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를 이제 일본에서는 전국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누가 싹 통일해요. 그게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동안에 거의 막 백몇 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막 전국 각지에서 오만 싸움이 다 벌어지던 그런 분열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싹 통일을 하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조선을 침략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게 분열되어 있었던 어떤 일본을 이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는 거죠. 이 인물이 통일을 하는데 그 통일을 끝내고 나서는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통일과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불평을 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나라를 정벌하겠다. 대륙 명나라를 정벌하겠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한테 조선한테 하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정명 명을 정벌할 것이니 가도 이 빌릴 가짜야. 길을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정벌하러 갈 건데 너네 조선이 가는 길목이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요걸 조선이 거부하면서 이제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왜 침략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기 입으로는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걸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너무 체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 그것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실제로 명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진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조선을 공격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는 명나라를 정벌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정말 믿을 만한지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심이었는지 만약에 진심이 아니었다면 실제로는 무엇이 계획이었고 뭘 원했던 건지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선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선은 이 공격을 맞이할 때 굉장히 살인들끼리 동인, 서인 이렇게 정치적인 분열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길어졌었기 때문에 군역도 굉장히 해이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안 그래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자기들끼리 전국 시대라 그래서 엄청나게 긴 기간을 되게 싸워왔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무사들, 일본의 병사들이라고 하면 싸움에 도가 터 있는 싸움의 실전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조선의 병사들은 말이 좋아 병사지 지금의 한국군 같은 거지. 지금 한국 병사들이 실제로 그냥 군대 갔다 왔다 뿐이지 남자로서의 어떤 추억을 남기는 거지 실제로 전쟁을 치러본 병사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 당시에 조선의 장군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실제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정규전을 치러본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일본은 요때 이미 뭐 이때 일본은 이미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서양의 국가들이랑 교류를 시작하면서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요게 조총이에요. 요게 나름대로 느낌 있죠. 나름대로 되게 엄청 현대식은 아니라도 그래도 총 같아 보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실은 이 총은 화약을 원리로 삼는 무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화약을 무기로 삼았었다고 기억나시죠? 고려 말에 최무선의 화포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약을 무기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저런 식의 총 같은 총통이라 그래서 개인 화기가 있어요. 개인 화기가 있는데 그게 조총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좀 성능이 떨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재장전 속도. 우리나라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총을 거꾸로 세운 다음에 총구로 화약을 집어넣어서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심지에 불을 붙여서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 그때 쏴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쏘고 나면 그 다음 발을 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 시간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단축한 그런 무기이고요. 그다음에 사거리도 이 무기의 사거리도 조총이 우리의 무기보다는 훨씬 멉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일본이 더 빠르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금 우리가 불리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 조총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는지 잘 모르겠는 게 남자애들 군대 가보시면 알 거예요. 군대 가보시면 현대식 소총도 이렇게 쏘다 보면은 기능 고장이 되게 많이 나요. 막 이렇게 한 세네 발 쏘다 보면은 이렇게 또 막 뻥 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래요. 네가 총기 관리를 안 한 거지. 네가 총기 관리를 총을 잘 안 닦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전쟁 중에 총을 열심히 닦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막 진흙탕을 부르고 막 이렇게 모래바람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고 막 그러는 게 전쟁인데 전쟁 속에서 뭐 먼지가 많이 꼈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전쟁에서도요. 의외로 저희 그 돌아가신 이모 할아버지께서 저기 뭐야 6.25 참전병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생각보다 총에 맞아서 죽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 이제 수류탄이나 폭발물에 파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총에 맞을 때 맞더라도 총을 맞아서 죽으려면 머리나 심장이 관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보통 총에 맞아도 팔다리에 맞는 경우들이 많지. 배에 맞아도 이제 생명과는 큰 지장이 없는 부상만 있는 뭐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데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조총이 실제로 임진왜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많은 분들은 일본의 조총이 임진왜란의 초기였던 일본의 승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조금 호기심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알 수 없지 내가 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침략하자마자 뭐 이따 지도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원인은 두 가지죠. 우리는 정권도 동인 서인 이렇게 살림들이 분열되어 있었고요. 너무 평화가 길었기 때문에 군역도 좀 해이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요 시기쯤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직전에 율곡 이의 선생님께서 10만 양병설을 제기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을 잘 들어서 병사를 육성했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10만의 병사를 실제로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 여러 가지 국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평화가 너무 길었던 그런 해이해진 군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었죠. 아마 생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먼저 들어올 곳은 부산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곳은 부산진입니다. 부산진 동래성이 당시에 동래성을 지키고 있던 게 송상원 장군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발굴을 해보면 부산진 동래성 아래 일본군 병사들의 무기랑 우리 측 병사들의 무기랑 되게 막 이렇게 얼그러져 있거든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근데 아마 어, 동래성을 지키는 병사들도 이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성을 다해서 목숨 바쳐 싸운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부산진 동래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하루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 일단 학습지는 다 적으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만 보시면 충주 방어선 뭐 선조가 피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도로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당시에 일본의 침략 지도인데 그냥 쓱 보시면 어때요? 부산에 들어오는 게 4월 14일이고요. 충주까지 돌파하는 게 4월 28일이죠. 28 빼기 14는 14죠. 그럼 2주야, 2주. 그죠? 7이 14니까 2주라고, 2주. 예, 그 수업 시간에도 했던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랑 우리 아직 젊을 때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걸어서 국토대장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산부터 충주까지 걸어서 그냥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 그 담임쌤 되게 뵙고 어땠는데 뭐 아니면 뭐 그 친구 진짜 재밌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평화롭게 걸어도 2주 만에 부산에서 충주까지 되겠어요? 그 안 돼. 발목 착살나고요. 발바닥에 막 뭐 물집 장난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한 이틀 지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 없어질걸? 어색해서가 아니고 체력이 딸려서. 그죠? 저도 예전에 한번 저도 그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집에서 창덕궁까지 걸어갔다고. 진짜 친한 친구랑 갔어요. 막 둘이 있으면 장난치느라 정신없는 그런 친구랑 갔는데 5시간 딱 넘으니까 서로가 말이 없어. 어색해서가 아니고 말할 기운이 안 나. 근데 그렇게 먼 데인데 2주 만에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라간 거예요. 저렇게 빨리 올라갔다는 건 뭐 일본군의 체력도 대단하겠지만은 사실상 부산이 뚫리고 나서 충주까지 가는 동안 거의 정규 전투를 치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소소한 몇 개 소규모 전투만 치르고 다 이겨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건 이렇게 진격해 올라오는 일본군을 막을 만한 대규모 조선 병력이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일본을 막을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수도 한양을 막아낼 최종 방어선으로 충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충주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충주에 나름대로 당시에 조선에 조금 능력이 있었던 신립이라는 장수를 보내요. 근데 이제 신립은 원래는 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는 북방 지역에서 여진을 주로 상대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신립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신립이 전쟁터로 고른 곳은 충주 안에 있는 탄금대라는 곳이에요. 탄금대. 잘 읽어보시면 보시면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 합수머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 그죠? 물가라는 곳이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판금대가 여기거든요. 요거를 사실 수업 시간에 쓰는 PPT에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진도가 조금 그래갖고 저기 수업 시간에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으로만 보여드리는데 요게 지금은 이제 탄금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되게 동네 주민분들 산책하기 좋게 그런 식으로 약간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되게 강 보이죠. 남한강. 저 남한강이 규모가 상당히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투 현장으로 치른 거예요. 당신 여기가 다 논이었다고. 논이고 그다음에 여기 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산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 아이고 에이, 봐봐 이런 거야. 그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여기 이렇게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성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그냥 정말 방어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논이에요. 논이고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조선군이 여기서 막는 상황인데 이 논이라 그랬잖아요. 논은 어때요? 논은 강물을 대서 이제 물을 채워놓는 게 논이잖아요. 논은 기본적으로 물이 차 있어야죠. 이렇게 질퍽질퍽하다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립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뒤에 강이 있으니까 여기서 물러서면 빠져 죽는단 말이야. 이게 배수의 진이죠. 보통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마지막일 때 내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될 때 죽을 각오로 임할 때 배수의 진을 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배수의 진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립장군은 이렇게 하면 조선의 병사들이 물러서면 뒤에 물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싸우면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렇게 본 건데 어 군역이 해이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립이 데리고 있는 병력은 둘 중에 하나예요. 훈련 상태가 엉망인 그런 병사들이랑 자기가 여진 상대할 때부터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베테랑 기마병들 그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기마병들이거나 훈련 상태가 개판인 병사들이거나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훈련 상태가 개판인 병사들은 기대할 게 없죠. 그럼 이제 기마병을 믿고 싸워야 되는데 논에서 말이 뛰어다닌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지형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이해. 그러니까 당연히 논 얼마나 질퍽거리겠어. 그럼 사람이 가기에도 걸리적거리는데 그 키 크고 다리 긴 말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말들 막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말은 높고 말의 몸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낙마 사고 떨어지면요. 막 골절 나고 막 인대 끊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되게 크게 다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마병들이 여기서 막 다 말 넘어지고 막 낙마 사고 떨어지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은 멀리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놀이공원 이런 데서 총 쏘기 하고 인형 타가듯이 그냥 빵빵빵빵 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충주에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비판들도 있는 게 탄금대로 가기 전에 조령액이라 그래서 고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산길이지 산길. 그래서 거기서
탄금대가 아니고 그 앞에 조령이라는 그 산 고갯길 거기서 일본군을 맞아서 싸웠다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글쎄 저는 그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본의 병사들은 조선은 처음 왔겠지만 통일되기 이전에 되게 몇십 몇백 년을 꾸준히 싸워왔던 전문 베테랑 싸움꾼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병사들도 산지에 우리나라 산에 익숙하지 않은 거지 산이라는 지형 자체는 적응력이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병력이 다 되게 훈련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신립이 탄금대를 선택한 것도 이제 이해는 가는 면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기라도 높아야지. 그러려면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이해는 가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충주를 방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충주를 방어하는 데는 실패하고요. 4월 28일에 충주를 방어하는데 실패하니까 그 소식을 빨리 전하께 알려야겠죠. 그래서 이때 왕이었던 선조가 이 소식을 한 이틀 뒤에 들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4월 30일에 바로 째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쫙 도망가요. 그래서 처음에 개성 갔다가 계속 일본군이 밀려 올라오니까 개성 포기하고 평양으로, 평양 포기하고 영변으로. 그래서 쭉 거의 이제 북쪽 끝이죠. 의주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당시에 선조가 한양을 포기하고 나서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 의외로 이미 경복궁이 불타 있었거든요.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을 불태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태웠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왕이 자신들을 버린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분노, 배신감 이런 거죠.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우리가 체스나 장기를 둬봐도 나머지 말들이 다 살아 있어도 왕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그 나라 군대 전체 병력을 최종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지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왕은 끝까지 살아 있긴 해야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선택인 것도 같고, 그렇죠? 되게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왕이 적이 올라오는 환경에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도에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병력의 최종 지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몸을 피해야 되는가? 뭐 나름대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그런 면이고요. 그다음에 요때쯤 활약하는 게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인데 충무공은 원래 이순신의 호는 아니에요. 충무공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이 이순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붙여준 호고요. 그 이순신은 요때 활약했다라기보다는 이순신은 전쟁 초반기부터 꾸준히 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몰라도 예, 이제 임진왜란의 손흥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비유인가? 왜 손흥민이 다 뛰잖아, 그죠? 웬만한 경기에 다 뛰죠. 그런 것처럼 이순신도 어느 시점에 딱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 시점에 딱 활약하고 끝 그게 아니고요.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부터 특히나 전라도 지역 전라 좌수사로 근무하면서 전쟁 준비를 충실하게 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꾸준히 활약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순신의 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이순신의 활약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일단은 뭐 이것저것 무슨 이런 전투 저런 전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글자죠. 진적 없다. 그죠? 무패. 두 글자로 줄이면 무패. 이게 이제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점이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유명한 거 하나쯤 뭐 얘기하는 거 괜찮죠. 거북선. 그죠? 거북선 그다음에 뭐 거북선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원래 조선 병력의 주력배인 판옥선. 그다음에 뭐 하객진 이런 거죠. 하객진은 여기 나오는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했던 게 하객진이죠. 하객진은 이제 배의 진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대장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개 펼치듯이 가는 게 하객진이죠. 거북선은 이제 그 등을 철갑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왜 유리하냐면 이거 그냥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그래서 해전을 벌여도 주로 대포를 쓰기보다는 배와 배를 사다리로 연결을 한 다음에 적군의 배에 무사들이 뛰어넘어가서 칼 싸움으로 상대방의 배를 탈취하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해전하면 주로 배에 대포를 설치해서 대포로 전쟁을 치르는 걸 기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해군을 맞이해서 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우리 배로
못 넘어오게 하는가가 관건인 거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예 배에 이제 천장을 설치해서 철갑을 두르고 있는 그 거북선이 최선의 아이템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일본군 대비용 부대인 거예요. 그 무기인 거예요. 거북선 자체가.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옥선은 그 첨저선이라 그래서 일본 배는 그 바닥이 뾰족해요. 그래서 배 선회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잘 좌우 전환이 안 돼요. 잘 못 돌아요. 커브가 안 된다고, 커브가. 근데 우리는 평저선이라 그래서 도는 게 빨리 돌아요. 그 물 저항이 적어서. 이게 왜 유리하냐면 걔들은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배를 상대 배에 가까이 된 다음에 사다리를 대서 빨리 병사들이 넘어가서 칼싸움을 하는 느낌인데 우리는 상대 배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대포를 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 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딨지? 우리 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게 이제 요 선회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배가 여기 있으면 상대배는 빨리 우리한테 올라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대포를 빠바방 쏘는 거지. 빠바방 쏘고 빨리 돌아서 여기 있는 대포도로 또 쏘고 여기를 대포로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서 또 쏘고 그러는 동안 반대편이 또 장전하고 그래서 배를 계속 돌리면서 쏘는 쪽은 쏘고 안 쏘는 쪽은 빨리 장전하고 다시 돌려서 장전한 거 쏘고 방금 썼던 쪽은 또 장전하고 이거거든요. 이걸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판옥선이 약간 이제 물살이 급한 곳에 적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판옥선은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보면은 그 특히나 서해안 바닷가는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물살이 센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응이 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순신은 우리 부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장점이 무엇이며 이 장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아무튼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내 장점을 잘 알고 상대의 약점을 잘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복잡한 얘기고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순신을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해군 제독이잖아요. 해군 제독 그리고 진적이 없다며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순신의 진짜 전략적 의미가 나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일본이죠. 기본적으로 섬나라란 말이야. 섬나라면은 바다 건너 와야겠네요. 그죠? 바다 건너 와야 되는 적이 무패 해군 제독을 만났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있으면 일본은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순신이 나타나서 요거를 다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즉,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일본은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려면 보급선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순신한테 끊긴 거죠. 즉, 보급선이 차단된 거죠. 보급선이 차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격하는 방향, 즉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은 이미 이제 일본 애들이 먹은 거라서 포기해야 돼. 근데 이순신의 활약을 통해서 뭐를 막아낸 거예요? 전라도 지방을 막아낸 거죠. 전라도 호남 지방. 근데 전라도 호남 지방은 평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형은 동구 서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쪽에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경상도 지방이 지대가 높고 산들이 많고 그죠? 서쪽에 전라도 지방이 평야가 많은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라도 호남 지방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의 밥통이에요. 거기서 다 쌀농사 지어갖고 거기서 나는 쌀로 우리 민족이 다 먹고 사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거기를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순신의 의미는 첫 번째 보급로를 차단, 두 번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켰다. 그러면 보급로를 차단했으니까 일본군은 한반도 들어와서는 굶으면서 싸워야 되고요. 그죠? 우리는 우리 밥통 호남을 지켜냈으니까 먹으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밀려났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전쟁은 걔들은 굶으면서 우리는 먹으면서 싸우니까 우리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이 전투들을 다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그 제가 링크 하나 이 영상 유튜브 올라가면 링크 하나 걸어드릴 건데 거기에 한산도 대첩의 전황을 걸어드릴 거예요. 근데 전쟁사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볼만한 것 같아. 이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실 하객진은 이순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진영이야. 원래 있던 진영인데 그 진영을 이제 이순신이 적재적소에 맞게 다른 작전들을 곁들여 사용하면서 뭐 유도 작전이라든지 포위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 사용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완벽하게 사용을 한 거죠. 되게 흥미있게 볼 만한 자료가 있어서 뭐 같이 곁들여 드릴게요. 나름대로 이순신의 여러 가지 전투들 중에서도 의외로
명량대첩보단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에 올라 있어요. 그 세계 4대 해전 하면 옛날에 우리 그 고대 그리스 때 페르시아 전쟁 때 그 저기 뭐야 살라미스 해전이랑 칼레 해전이랑 뭐 이런 것들이 올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한산도 대첩도 왜냐면 진영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이거죠. 명량대첩은 진영을 사용했다기보다는 그 여기가 이제 명량대첩지잖아요. 여기가 명량대첩지인데 여기에 울돌목이라 그래서 이제 막 바닷물이 돌아나가는데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만큼 물살이 거센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순신 생각에는 조금만 약간의 병력만 사용해도 일본군을 요 물살 거센 곳으로 유도할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큰 병력 필요 없이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적은 병력으로 막 백 몇십 척 이상의 우리 당시에 우리는 막 열 몇 척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선조가 이제 이순신한테 명량 포기하고 올라와라라고 하는데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그게 이제 명량이었죠. 아무튼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고요. 아무튼 뭐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실제 학교 수업 시간에 너무 짧게 했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얘기 길게 하는 바람에 이것도 해야겠다. 지금 사진에 보신 동상이 그거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요 광화문의 경복궁 앞에 광화문에 그 저기 뭐야 세종대왕 동상이랑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거기 세종대왕 등 보이는 면에 이게 잘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 내려가 보시면 뭐 비밀의 던전 이런 게 아니고 저기 뭐야 세종대왕 관련된 한글 관련된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방향으로 쭉 더 가시면 이순신 관련된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어요. 뭐 크진 않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북선 모형도 조금 있고요. 그 안에 구조도도 좀 있고. 뭐 이런저런 해전들의 여러 가지 작전 개요도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난중일기 예시도 몇 개 있고. 하여튼 가보실 만한 것 같아요. 굳이 그것 때문에 거길 찾아갈 건 아니고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창 시절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제 성인 되시고 나면은 은근히 광화문 갈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기회 돼 보시면은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이순신의 활약은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뭐 거북선이니 뭐 판옥선이니 뭐 무슨 하객진이 됐고 두 가지 왜군의 보급선을 차단했다. 그다음에 호남의 곡창지대 전라권의 곡창지대를 지켜냈다. 그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실은 수업 시간에 했으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냥 영상으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병인데요. 의병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오죠. 각 지역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난 군대다. 이제 그 백성들이 이건 정규 병력이 아니죠. 정부의 명령을 받고 일어난 병력이 아니고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일어난 병력인데 요 병력들이 이제 의병들이 일어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일어난 건데. 근데 요거를 너무 거국적으로 너무 막 그렇게 보시면 이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의병은 기본적으로 막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국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의미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내 민족을 지키겠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 보다는 진짜 소중한 거 뭐예요? 내가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 날 만큼 소중한 거. 내 가족들, 그죠?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여동생, 그죠?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정말 내 피부치 같은 그런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게 의병들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뭐 감동을 끌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가족 지키려고 나선 거라고. 그러면 활동 반경이 어디겠어요? 마이 홈그라운드지. 내 타운, 내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병의 활동 구역은 자기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의병의 장점은 정규 병력이 아니니까 의병의 단점은 정규 병력이 아니니까 규모가 작다는 거죠. 무기가 개판이고. 그래서 막 무슨 막 호미 들고 낫 들고 막 식칼 들고 막 무기 개판이에요. 막 몽둥이 들고 막 빠따 들고 싸워요. 막 뭐 그런 식이야. 그런데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동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어디 가면 냇가가 흐르고, 어디 가면 짱돌이 많고, 어디 가면 막 질척거리고, 어디 가면 막 비료가 쌓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동네 지원이 많지. 동네 뭐 할머니나 아주머니들께서 직접 싸우진 못해도 내가 얼른 도망가면 숨겨주시기도 하고, 몰래 몰래 이렇게 뒷주머니에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먹밥도 넣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지원들이 많죠. 그래서 의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본군한테 결정적인 타격은 못 입혀요. 그러니까 펀치는 못 날려. 하지만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거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은 못 날려도 진격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일본은 아까 얘기했죠. 보급로가 차단됐고 호남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굶으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굶으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빨리 올라가서 빨리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의병이니까 계속 진격 속도가 늦춰지고 있죠. 더구나 좀 돌아보면은 애써 아끼고 있던 식량들 다 누가 훔쳐갖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은 못 줘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짜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왜냐면 병사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짜증까지 나잖아요. 그럼 내분 나요. 야마로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사실 의병은 이게 이제 진심 어린 의병도 많은데요. 허위 의병들도 많아요. 대충 자기들 의병이라고 하면서 정부에 보고한 다음에 이렇게 막 지원 받아 처먹고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그런 의병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의병이라고 다 좋게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의병들이 또 목숨 바쳐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의병들이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드디어 명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명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내려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걸었던 그 전쟁 명분 자체가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생각엔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로 조선이 끝장나서 일본 애들이 진짜로 명나라까지 넘어온다 그러면 명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거잖아. 그건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터가 되는 공간을 한반도로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는 진심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지원해 주고요. 이것 때문에 명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서 위기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지원해 주는데 근데 그래도 좀 답답한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순신을 천거했던 게 유성룡이잖아요. 유성룡이 징비록이라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의 대처를 반성하는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에 보면은 우리에 대한 답답함도 많이 써놓지만 지원 나왔던 명나라군에 대해서도 되게 답답함을 많이 토로해요. 되게 막 진격할 만한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움직임이 더디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내려와서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였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효성 장군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조승훈 장군도 그렇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래도 명나라가 이효성 장군을 필두로 대규모의 원정군을 보내오고요. 이 명나라 원정군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평양까지는 도로 빼앗습니다. 평양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작전이면은 그대로 더 내려가서 서울까지 내려가서 서울 바로 옆에 행주 지역에 묶여 있었던 권유를 해방시켜 주는 게 권율 장군을 도와서 해방시켜 주는 게 원래 명나라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명나라가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쯤에 벽제관이라고 있어요. 이 벽제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율이 고립을 이어가게 되는데 권율은 이 고립에서 단독 능력으로 돌파해 나오게 돼요. 그런 면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진주성은요. 지금 일본의 진격 경로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먹었는데 다 산지고 그죠? 여기를 못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진주에서 힘을 모아서 진주를 뚫어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먹어보려 그래요. 근데 요걸 막아내는 게 김시민이죠. 그래서 김시민의 업적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호남 지방, 호남 곡창지대를 지켜냈다. 이게 이제 이순신과 공통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적어주세요. 김시민이 진주성을 지켜낸 요거의 의미는 역시 호남 방어에 있습니다. 호남 방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연달아 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지 같은 상황이 되면서 휴전을 제의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휴전을 제의하는 조건이 우리가 요 정도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침략하지 않고 싸움을 멈추겠다. 그 조건이 조금 황당해요. 하삼도를 내놓으라 그래요. 하삼도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다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명나라 공주를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 뭐 조선의 왕이 직접 와서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황상 합리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 사람이 봐도 병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지고 있으면서 되게 뻔뻔한 조건을 주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장군들 총책임자들 뭐 고니시 유키나카나 가토 기요마사나 이런 장군들이 똑바로 보고를 안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 거의 다 먹은 줄 알아요. 한 98% 먹은 줄 알아요. 이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직전에 항복 제안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왜 이러냐면은 진실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욕 처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고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명나라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걸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근데 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질 리가 없죠. 일본이랑 어떻게 싸우는지 노하우도 생겼고 준비도 충분히 됐고요. 이제 명나라와 어떻게 하면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도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정유재란 이후에는 잘 준비를 해서, 이게 우리가 조총 같은 개인화기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지, 공용화기 측면에서는 꽤 발달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대 단위로 쓰는 무기, 예를 들어서 비격진 천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류탄이랑 원리가 똑같거든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단독 돌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 무슨 전설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막 아녀자들이 막 뜨거운 물을 붓고 돌을 던지고, 뭐 그것도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권율이 행주산성을 단독 돌파할 수 있었던 능력의 배경도요, 기본적으로 뭐 비격전 천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저기 영상 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화약을 사용한 다양한 무기들이 우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좀 무찔러낼 수 있을지, 일본의 약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일본을 고립시켜서 일본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유재란 이후에는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인 장군들도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이유를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이순신은 철수하고 있는 일본군을 정말 진짜 뿌리 끝까지 다 쓸어버리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게 노량해전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 이순신 하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뭔가 두각을 보인 게 그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임진왜란 직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해군들 준비시키더니 임진왜란 터지니까 막 싹 다 틀어막고 막 민족의 구국의 영웅. 그리고 또 임진왜란 끝자락에 돌아가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좀 뭔가 신이 보내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게, 난 약간 그런 거 믿거든. 약간 아무튼 아무튼 이순신은 임진왜란 끝자락에 있었던, 이제 도망가는 왜군을 이제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그런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이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진왜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도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이고 피해가 너무 컸죠. 뭐 인구의 감소도 너무 심했고, 이게 너무 슬픈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걸 인구의 감소 이렇게 너무 건조한 멘트로 이렇게 쓴다는 거 자체가 되게 슬픈 일이긴 한데, 아무튼 너무 많은 인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이게 이제 정유재란까지 하면 1592년에 시작돼 1599년에 끝나요. 그래서 보통 서양권에 있는 연구자들, 역사학자들이 이 임진왜란을 연구할 때는 Seven Years War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쟁이라는 거죠. 그, 그 정도 기간이면은 농지가 황폐해질 만하죠. 그래서 농지도 많이 황폐해졌고요. 사람도 없어. 농토도 개판이야. 그러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못 걷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도 뭐 그때 우리 몽골 침입 때도 그랬지만 불국사도 개판 나고, 경복궁. 근데 경복궁은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파이어한 거고, 사고는 우리 저 기관 중에 춘추관 기억나시죠? 역사 기록하는, 거기서 쓴 내용들을 정리해서 뽑아내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몇 개, 저 사고가 역사 기록물 창고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창고가 사고인데, 전주 사고, 뭐 청주 사고 이렇게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전주 사고 빼고 다 불탑니다. 그래서 전주 사고에 있는 전주 사고본을 몇 개를 더 복제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산 위로 올립니다. 뭐 적상산 사고, 뭐 어디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전주 사고본이 남아서 지금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애써 주셔서 조선왕조실록이 지금은 완역이 다 됐죠. 모든 내용이 다 번역이 됐죠. 그 진짜 힘들어요. 그 옛날 사료 원전을 번역한다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을 만큼. 그 한자가 뜻이 또 너무 다양하고 많고, 또 옛날 한자는 지금 한자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게 또 눈여겨볼 만한 모습인데요. 많은 노비 문서가 불타요. 그래서 이제 누가 노비인지, 누가 100%다 불탄 건 아니지만 많은 노비들이 이제 평민인 척 행세할 수 있게 됐죠. 노비 문서가 불타버렸으니까 내가 노비라는 걸 누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노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문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요 페이지에선 마지막 6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정치의 중심은 의정부였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의정 아저씨들 계시는 의정부였었는데 원래 비변사라고 하면 군사용 임시회의기구예요. 원래 군사용 임시회의기구고 원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뭔 일 터지면 생기고 없으면 말고 그런 기구였었어. 근데 을묘외변 때 정식 기구가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임진왜란 때 너무 큰 전쟁이 터졌다 보니까 이 비변사가 원래는 임시 군사 회의 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이 너무 크게 터지고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아예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의정부는 없어지진 않는데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거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붕괴하고요. 도쿠가와 이에스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쿄죠. 에도의 막부 자기들 정부를 성립시키게 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양반이 좀 특이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완전히 한국한 건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동맹 상태였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완성하고 나서 조선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모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기에 자기 병사를 안 보내요. 근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다시 통일을 하죠. 통일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 대해서 우리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략한 건 너무너무 미안한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에 조선을 침략했을 때 우리는 우리는 거기에 병력을 보내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랑은 놀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화 제안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그러면 너네가 데리고 간 포로를 돌려주면 우리도 너네 포로 돌려줄 거고 그렇게 하면 교류를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명대사라는 스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사명대사 부분을 대표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포로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 때 교류가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한 19세기까지는 꾸준히 통신사를 보내게 돼요. 그걸 조선통신사라고 하죠. 그렇고요. 요때 이제 많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이나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서 일본의 어떤 도공이나 아니면 성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작년에 배워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명나라는 우리를 무리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약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명나라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금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때 결정적으로 약해지게 되죠. 근데 한족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약해진다는 건 북방민족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족의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북방민족이었던 여진족이 후금이란 나라를 누르하치란 인물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강력해지고 명나라를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명을 압박하는. 그래서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한테 군신관계 요구했던 그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명나라를 압박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얘기들을 막 꾸겨 넣다 보니까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